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35강은 위대한 철학자의 죽음입니다. 칸트의 7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끝나고 이 다음 해부터 칸트 철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조차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았고, 또 그가 사망 시에 임종에서 그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여한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칸트는 소박한 장례 절차를 원했지만, 케니스 베리커시에서는 상당히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고, 또 칸트의 그 묘에 있는 묘비명이 뭔지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꾸며 보았습니다. 자, 나이가 든 칸트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인 바지안스킨 목사가 이분은 10년 동안이나 이제 칸트를 보살핀 사람인데요. 이제 78살이 된 스승에게 운동을 권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스승을 밖으로 모시고 나갔는데, 그러나 이 칸트 노철학자는 방 안에 자기 자리만 이렇게 그 앉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칸트는 1803년 생일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막상 그날이 되고 보니까 번거롭고 귀찮기만 해요. 이때가 이제 79살이 되거든요. 칸트가. 그의 가을에 이제 몸은 더 약해지고 넘어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낙상, 넘어지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칸트는 위대한 정신답게 그걸 묵묵히 그 고통을 참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중에서는 막내 여동생이 카타리나라고, 이때 이제 이 여동생도 벌써 72살이 된 거예요. 유일하게 칸트 곁에 머문 육친입니다. 그리고 칸트가 죽은 후에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 자매가 이 막내 여동생인데요. 이제 곁에서 이렇게 좀 그, 말해 간호를 했습니다. 나이가 든 칸트에게 이제 숭배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워낙에 이제 안 좋고 하니까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늙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칸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람조차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수제자인 야만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또 칸트는 그 위가 튼튼해서 음식을 잘 먹었다고 그러죠. 점심 한 끼지만 잘 먹었는데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의식불명이 돼서 어, 그냥 많이 아팠는가 봐요. 칸트가 이제 병다운 병을 앓기는 이때뿐이었는데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죠. 1803년 말이 되자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위임장에 서명만 하고 나머지 일은 모두 제자인 바지안스키 목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4년 2월, 이 2월은 작년 여름에 아름다운 2월은 날짜 수가 적고 따라서 괴로움도 적을 것이다. 보통 2월은 28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했던 이 2월인데 막상 2월이 되자 칸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식물인간처럼 됐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식물인간하고 뇌사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식물인간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기 기증을 한다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대신에 뇌사는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기증도 하고 인공호흡기도 달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뇌사에 빠지면은 죽게 됩니다.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수가 있고요. 자, 이 와중에도 칸트는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았는데 그 일예를 보자면은 자, 2월 5일 주치의 에르스너가 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칸트의 동료이자 케네스베르크 대학 교수이자 학장이었는데 이 의사가 오자 칸트가 온 힘을 다해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자,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찾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뜻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것도 더듬거리면서. 의사가 괜찮다고 앉으라고 권해도 끝내 앉지 않고 말하자 의사가 앉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려 했던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기품 있고 훌륭한 철학자의 모습에 감탄한 거죠. 자, 이 사진은 그 우리나라 인술의 대명사 장기려 박사 평생 가난한 지들의 그 치료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성자 같은 인물입니다. 여기에 좀 생각나서 올려봤고요. 이제 칸트가 먹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한 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신 상태에 빠져서 드디어 이제 얼굴에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1804년 2월 11일 핏기 없는 입술을 바지안스키 제자죠. 그쪽으로 돌려서 그동안 도와준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이별의 키스를 하는데요. 평소에 칸트가 다른 사람에게 입을 맞추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입에 이제 떠넣어진 수프가 누워있는 칸트에게 이렇게 떠먹여 주니까 이게 삼키는 게 아니라 마치 골짜기처럼 소리를 골골골 소리 내면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라고 그래요. 드디어 1804년 2월 12일 새벽 1시 무렵에 칸트는 물에 탄 포도주로 입술을 적시고 아주 가느다랗게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S is too good, 영어로는 it is good이죠. 좋다. 혹은 여한이 없다. 이걸 이제 마지막 말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오전 11시가 되자 그야말로 80년 동안 대철학자의 정신을 지탱해줬던 이 육체라고 하는 기계가 그 운전을 정지시킨 겁니다. 이때 이제 임정을 지켜본 사람은 제자인 바지안스키와 여동생 카타리나, 조카 하인, 친구들이었다고 그래요. 칸트가 이제 마지막 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 전부터 자, 사망하기 6년 전부터 의사인 호페란트에게 보낸 글에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큰 죄군. 그러기에 죽음으로써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 책의 그림입니다만은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평생 자기가 이루어야 될 철학적 과업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칸트예요. 그런 그가 육체적인 한계 앞에서 말해 무릎을 꿇었다고 해야 할까요? 누구나 그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스스로의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도스토옙스키가 쓴 5대 장편 소설 중에 첫 작품이 바로 죄와 벌인데요. 이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서구적인 합리주의와 어떤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자, 그에 의하면은 인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영웅과 옛날에 그 몸을 간지럽힌 이가 있었죠. 쓸모없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본인이 이 영웅에 속하 있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악랄하기로 소문난 전당포 노파, 고리 대금업자였죠. 아무런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이 여자에게 돈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이에 불과한 이 여자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장면을 본 여동생도 함께 죽이는데요. 자, 그러나 이 살인한 후에 라스콜린이 있고,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무슨 인류애나 이런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체포될지 모른다는 그 무서움에 몸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살인 행위를 열심히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다가 매춘부 소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냐에게 죄를 고백하자 소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당장에 내 거리로 나가서 그 당신이 더럽힌 땅에 키스를 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노파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라스콜nikov 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그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면서 소설이 끝나는데요. 물론 이제 소냐는 그의 그 옥바라지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천재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는 그 자기가 쓴 소설, 작품을 수정하거나 퇴고하지 않고 바로 내기 때문에 천재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도스토옙스키는 원래 가정이 가난했던 데다가 자기가 그 유명한 도박광이었습니다. 그 도박의 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미리 이제 선인세를 받고 출판권을 넘긴 다음에 쓰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계속 독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급한 마음에 막 쓰는 거예요. 수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왜 그의 소설이 기냐면은 글자 수에 따라서 원고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 죄와 벌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작품이기 때문에 계약해 준 사람이 없었겠죠, 출판사가. 그런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래서 퇴고할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 상당히 그 짜임새 있는 소설이 된 거죠. 도스토옙스키하고 유명한 그 일화가 처형 사건인데요. 그는 1848년에 한 클럽에 들어가서 주민 봉기를 계획하는데 가담합니다. 그건 바로 농민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황제 니콜라이 1세, 러시아의 황제가 아, 그와 도스토옙스키와 23명을 체포해서 8개월 동안 감옥에 가둬놨다가 1849년 처형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교가 죄명을 낭독하는 동안에 죽기 직전이죠.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인생의 단 1초도 소홀히 하지 않을 텐데 이건 이제 황제의 그 어, 조상합니다. 자, 그런데 총을 발사하기 직전에 갑자기 마차가 달려오면서 황제 특명으로 사형이 취소됐다 이걸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이 황제가 처형 쇼를 한 겁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한번 혼짝을 내서 다시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인 거죠. 그래서 어찌나 놀랬던지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뭐 경련이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경련이 일어날 정도인데 이걸 갖다가 죽음의 집에서의 기록이라는 소설에서 이제 그 심정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이제 그런 작품 하나하나가 자기 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쉬지 않고 써내려가서 그 유명한 불후의 명작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지하로부터의 수기, 죄악을, 백치, 까라마조프 형제 같은 이 그야말로 주옥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된 거죠. 다시 이제 칸트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 말이 as is good, it is good. 자, 이 말 속에는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긴다고 하는 칸트의 숭고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독일인들의 평균 수명은 40살이 못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몸이 약하고, 어, 그, 말하는 키도 별로 크지 않은 이 칸트가 80세를 살았다는 것은 평균 수명의 2배 이상을 산 거예요. 자, 칸트의 장례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칸트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정신 앞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했는데 사실은 칸트 자신은 소박한 매장을 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시에서 그럴 수가 없죠. 위대한 인물을 아주 성대하고 거창하게 장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케니스 베르크 시내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조종,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말하자면 기념한다고 해야 될까요? 애도하는 그러한 종이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천 명의 행렬이 운구 뒤를 따랐다. 그리고 칸트의 시신은 그가 평생 근무했던 케니스베르크 대학 캠퍼스 안 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케니스베르크는 오늘날 러시아의 땅 칼리닌그라드라고 말씀드렸죠. 칸트의 묘비명에는 뭐가 써 있냐면 그 유명한 관념론 철학자 셸링이 애도사를 했는데요. 그의 신봉자나 반대자를 막론하고 그에게 덮어씌우는 모든 엉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의 위대한 모습은 미래의 전 철학 세계를 통해 두루 빛날 것이다. 이게 칸트의 동상인데 이 셸링의 추도사, 애도사는 오늘날 그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칸트는 먼저 세상을 떠난 철학 선배들 사이에 묘가 이렇게 있다가 가끔 그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묘에는 실천 이상 비판 마지막 구절이 적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탄과 외경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마음속에 도덕률이다. 양심이란 뜻이죠. 자, 칸트가 남긴 유품은 뭐가 있을까요? 칸트는 살아생전에 힘이 닿는 대로 형제 자매들을 도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죽어서도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고서에서 가구에까지 모든 유품은 바로 높은 가격에 팔렸는데 그 사실 자체가 이 살아생전에 역사적 위인이었다는 것을 갖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서 칸트는 몸이 계속 쇠약해져 갔고 사망하기 직전은 주변 사람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았고요. 또 칸트는 늙는 것이 죄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가십거리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처형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칸트의 마지막 말은 에세이스트 굿 최선을 다한 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칸트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이루어졌고 현재 칼리닌그라드에 있는 칸트의 묘에는 실천 이성 비판의 마지막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